그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제6절의 과세 표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303쪽이 되겠네요. 이 과세 표준은 뭐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거고요. 이 과세 표준은 우리 용어를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했는가 보면 세액 산출이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낼 건지, 산출세액이 세금이 얼마를 낼 건지죠. 그걸 산출하게 되는 가액이나 수량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세 표준이 앞에서 이제 지금은 뒤죠. 취득세라든지 또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요. 과세 표준이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표준은요. 빼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빼주는 게 공제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공제를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공제를 많이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야지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런데 어떤 건 공제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그 구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공제가 이럴 때 된다, 이럴 때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 갖고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비교를 하실 게 있는 게 뭔가 보면요.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라는 거 있죠. 양도소득세에서도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잖아요. 그럼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팔았어요.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3억에 샀어요.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2억. 그 2억을 뭐라 그래요? 소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팔아서 생긴 소득이에요. 근데 3억이 당신 그게 무슨 가격인데? 취득 가격이래.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는 또 얼마 갖고 냈나요? 3억 갖고 취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똑같으면 좋은데 틀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출제를 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과 취득세의 취득가격을 꼭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차이점 갖고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뭐 이제 가장 기본되는 거죠. 기본되는 거.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이래요.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면 즉 임야를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임야를 갖고 있다 팔았어요. 팔으면은 팔 때 매수인하고 계약할 때 계약 금액이 있겠죠. 이게 뭐가 돼요?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판 금액을 양도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도가액이 5억이라고 한번 가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5억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된 돈이 있잖아요. 투자된 돈이 뭐가 있다고요? 투자된 돈, 이것을 우리가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해요. 5억을 벌기 위해서 투자된 돈, 필요경비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취득가액이 있어요. 취득가액 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고 또 양도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빼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양도해서 생긴 이익, 차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팔아서 생긴 이익의 차이, 이익은 막 5억이다. 요 금액을 다 합하니까 3억이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된다? 2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2억 벌었네. 2억이 남은 돈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이래. 수치상으로는 그래 맞아. 5억이고 내가 이게 2억 5천이고 살 때 가격이 2억 5천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뭐 3천이 들어갔고 양도비가 2천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3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래서 2억이 남는 돈이 됐어요. 이게 소득 금액이 전부일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남았나요? 임야를 팔아서 2억이 남았대요. 토지를 팔아서 2억이 남았대요. 많이 남았어요? 덜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지 덜 남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근데 저는 몰라요, 이게. 이것을 한 50년 갖고 있다가 이게 남았다면. 남은 게 없잖아. 별로 아니죠. 그럼 손해본 거지. 50년 전에 2억 5천 샀던 것을 지금 5억 주고 팔아봐요.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50년 전에 2억 5천 주고 샀으면 지금은 5천억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남은 게 아니야.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샀는데 2억 남았어요. 그럼 무진장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을 내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치상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 그러면 이것은 물가 상승분이 고려가 된 가격이에요?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취득가에 2억 5천 그랬는데 살 때 가격이 2억 5천에다가 살 때 가격에다가 또 뭐를 더한 건가 보면은요. 사면은 부동산을 샀어요. 임야를 샀어요. 그럼 뭐를 내야 되나요? 취득세를 냈겠죠. 그럼 취득세 낸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취득세 낸 금액도 뭐가 되는가 하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취득가액 하면 뭐도 포함해요? 취득세도 포함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공부를 하시면서 비교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경우는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군요. 만약에 이게 임야야. 내가 살 때는 임야에 있었는데 그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전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포크레인 대고 그렇죠. 했어. 그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갔어.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나요?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본적 지출액이 돼. 임야가 비싸요? 전답이 비싸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겠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비는요. 양도비는 중개 수수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 때 팔 때 중개 수수료 있죠. 이게 2천만 원 들어갔다. 이러면 나의 필요 경비가 얼마다? 3억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사실은 이거 2억 5천을 사갖고 그때 대출을 1억 5천을 받았거든. 대출을 1억 5천 받아갖고 내가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낸 것만도 나 2억은 된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 이자 낸 것은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자 낸 건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생겼으면은 뭐를 또 보셔야 되는가 보면요. 남는 돈이 이렇게 되는데, 남는 돈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물가 상승분 공제가 있어요.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에서 말 그대로 뭐예요? 장기 오래간 보유하게 하면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다. 오래 보유하지 않으면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여기서 장기간이 뭐예요? 장기간이 3년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 이상을 보유를 했다면 그때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때 보유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기간이죠. 가지고 있는 기간은 당연히 산 날로부터 판 날. 우리 취득세 요거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뭘 배웠나요?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배우셨죠. 그 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까지가 뭐예요? 보유 기간. 이 보유 기간 얼만큼 가지고 있었냐?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 3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를 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물가 상승분이 공제가 됐어요. 뭐 물가 상승분에는 못 미치지만 물가 상승분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분에 대한 공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진짜 팔아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종합소득세에서는 없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그렇죠?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 올라, 2,000만 원 올라, 어떨 땐 떨어질 때도 있어. 그걸 전부 다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죠. 그게 양도하면서 한꺼번에 나왔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니까 진짜 소득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샀다 팔아서 남은 거 뭐까지 공제를 해서 물가 상승분까지 공제를 해서 남는 돈이 이거다.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돼요. 여기 양도차익이 2억이 남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만약에 10년을 넘게 갖고 있었다. 10년을 갖고 있었으면은 30%를 공제를 해줘요. 30%를 공제죠. 그럼 30%면 얼마예요? 2억에서 30%면 2억에 30%, 양도 차익의 30%라니까 6천만 원을 빼요. 30%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1억 4천이 되겠네. 1억 4천이야.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는요. 이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이렇게 벌기 위해서는 노력을 좀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보면 뭐 안목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리품 많이 팔아야 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땅이 옛날에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거기다 땅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그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자기가 산에를요. 이쪽 정상 올라가 본 게 있잖아요. 하루에도 2번씩은 올라가 봤대. 내가 이 우리나라 국토 계획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개발시키고 어디를 그냥 자연 상태로 보존을 하고 도로는 어떻게 낼 거고 이런 것을 산 꼭대기 지금은 뭐 포털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포털에 전부 다 나오고 구글에 인공사진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도 많이 저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게 없고 항공사진 뭐 구경도 못할 때죠. 그럴 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노력을 했대요. 그 다리품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고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래 부동산을 팔았으면 이 정도는 남아도 돼 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보면요.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죠. 대충 산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본 공제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러면 과세 표준인데 그 먼저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줘. 그러면 이만큼은 남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남아도 된다.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은 많지는 않고 250만 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돼. 250만 원 했는데 이것은요. 연간 250이에요. 부동산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1년에 2번을 팔아도 처음에 팔 때 250만 원만 공제를 받고 두 번째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1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얼마 받는다? 250만 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면 뭐 1375만 원이네. 이게 나왔다면 1억 3,750만 원이죠. 1억 3,750만 원이 되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는가 보면요. 세율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 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어떨 때 뭐가 취득가액이고 뭐가 자본적 주출액이고 양도비고 이런 걸 다 구별을 하셔야 돼. 또 어떨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 양도가액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취득가액을 또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산출세액에도 뭐 세액공제라든지 또 감면세액이 있다면 또 기납부세액이라는 얘기는 미리 납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가산세 같은 게 붙고 또 납부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그러면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 돈 낼 세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물납은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물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물납이 없어져서 뭐는 할 수 있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할납부는 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 빼고 나머지를 내면 차감납부세액인데 분할납부는 뭐 뒤에서 볼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공식은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문제가 쉽게 나오는 10회 전까지는요. 그래도 이 순서대로 이거 빼면 이거 나오고 이거 빼면 이거 나오고 또 이거 빼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10회 넘어서는 출제를 안 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출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출제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난이도를 높여서 해요. 높여서 뭔가 보면요. 우리 이제 뒤에서 세부사항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올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줘. 제로.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해줘요. 그러면 미등기 전매라면 양도차익에서 이거의 제로야. 그러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금액이 어때요? 같아지게 되겠죠.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제로가 돼.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나 과세 표준도 어때요? 같아지게 되겠지. 그러면 고로 양도차익과 과세 표준은 어때요? 같아져요. 하다 보니까 시험지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언제나 동일하다. 맞나요? 당연히 맞지.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기본공제 제로. 그렇죠? 이것도 제로. 여기 이거 뺄 거 제로.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진다는 거. 고로 양도차익과 과세 표준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또 여기에 이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냐면요. 3년 이상이래. 근데 2년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금액과 언제나 일치한다. 맞나요? 왜? 이 3년 이상일 때만 이 공제를 받잖아요. 3년 미만이라는 공제를 못 받잖아요. 2년이라고 했으니까. 제로. 그러면 같을 수밖에. 근데 이거는요.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보다도 순서대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요까지를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2단계 얘기를 하는데 여기 3단계 얘기를 해요. 1단계를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1단계. 가장 중요하니까 아주 심도 있게 보시고 출제도 거의 여기서 해요. 그리고 2단계와 3단계는 비교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1단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여기까지 여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라고 그랬죠.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간다?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례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가로로 쓴 이유는 여기에 좀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거기에 그 밑에 그 303쪽 하단에 볼까요?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에는 뭐가 있다는 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가 있다. 일단
거기에 보면 양도차익의 밑에 맨 하단이네요. 양도차익 계산은 실질거래가액의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면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뭘로 해라? 실질거래가액으로 해라. 그러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든지 양도비, 여러분이 가장 비근한 예가 자본적 지출액은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 조금 전에 예를 들을 때는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엘리베이터를 놓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을 때 사진 찍고, 엘리베이터 만든 다음에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돼? 엘리베이터 공사를 맡겼으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 뭐를 받아야 돼요? 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보면요, 세금 계산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실질거래가액이에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그럼 공사업자한테 견적 받을 거 아니에요. 견적 받고 이걸로 내가 선택을 했어. 공사 끝나? 그럼 내가 돈 주고 뭐 받아야 돼? 세금계산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어. 여러분이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에 그 아파트를, 지금은 아파트가 거의 다 확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그 샤시를, 베란다 샤시 같은 거를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때요? 설치를 안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설치를 입주자가 해요. 그러면 그 설치할 때 설치비가 500만 원 들어갔대. 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래요. 500만 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 양도소득세 대비해서 그것도 뭐가 되는가 보면요, 필요경비가 되니까 자본적 지출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자한테 나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세금계산서 끊으시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550만 원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500만 원 내고 말게요, 세금계산서 안 받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세금계산서 등에 입증이 돼. 양도비,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당연히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살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알아? 실질거래가액이. 살 때 계약서 보면 알겠죠. 또 양도가액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팔 때 계약서를 보면 아시겠지. 그렇다 보니까 돈을 주고받은 거 돈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 써 있는 거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예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많이 저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하다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양도소득세 왕창 내게 돼요. 그 뒤에서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 그럼 원칙은 뭘로 하게 돼 있다? 원칙은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 이걸 뭐 해야 된다?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때, 살 때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잘 보관해 두셔야지 돼요. 잘 보관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추계라는 거는 뭔가 보면요, 추정해서 계산한다. 다음 장을 보시면 양도차익의 산정에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추정해서 계산하는 게 거기 보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거기 보시면 2번에 볼게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결정. 1번의 원칙 한번 볼게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질거래액에 따르고, 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뒤에는 모르고 하여튼간에 앞에는 봤어요. 봤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전에 보실 때 가로 안에 내용 있잖아요. 실질거래가액이라는 얘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그것도 실질거래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거래가액이 된다. 또
취득가액도 실질거래, 거기는 뭐예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도 실질거래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를 좀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우리는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이 행위는 나눠서 기장 장부에 쓰라는 얘기죠. 쓸 때는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로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따로따로 나오죠. 왜? 우리는 부동산을 토지도 부동산이라고, 건물도 부동산. 여러분이 만약에 단독주택 살고 계신다? 그러면 부동산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라는 부동산, 건물이라는 부동산.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세금 낼 때 따로따로. 그러면 합해서 하나, 나눠서 하나 비슷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라? 따로따로 해라.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보통 살 때 빌딩 사면서 저거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 그래서 50억에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50억에 파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귀신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안분 계산하고 있다. 안분 계산. 그러면 그 안분 계산은 무슨 비율로? 기준시가 비율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만약에 중개 수수료를 냈어. 토지 건물을, 빌딩을 하나 팔면서, 토지까지 포함이죠 당연히. 빌딩을 팔면서 중개 수수료를 1,000만 원 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1,000만 원은 수수료가 토지에 대한 수수료, 건물에, 그것도 기준시가 비율로 뭐해라? 안분하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기준시가가 뭔지 볼게요. 만약에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 그 지금 실질거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군요. 매매 사례가액에 의해라 그래요. 매매 사례가액. 그럼 매매 사례가액은요. 오른쪽 페이지에 요게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 메뉴에 보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갑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 이거는 양도일 전 3개월과 후 3개월 사이에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쪽 3개월 사이에 유사성, 아파트 같은 평수야. 같은 평수고 똑같은 앞집이야. 같은 층수예요. 이게 거래가 됐다면 그게 한 달 전에 5억에 팔렸대. 그러면 우리 집도 5억으로 올 수 있다. 이게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유사성 있는, 동일성 있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게 없을 때는 뭘로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래요. 거기에 감정가액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지금 팔았는데 양도가액을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고 나서 양도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양도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양도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요. 증여를 했다.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요. 그래, 빚은 3억이 넘어가.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실질거래 가격이 없죠. 그럴 때는 뭘로 해라? 아니, 지금 증여를 했어요. 증여한 부동산 가격을 뭘로 칠 거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실질거래가액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라? 매매사례가액. 아, 옆에 이 집을 증여했다. 아, 이 앞집이 5억이니까 이것도 5억이다. 증여재산이 5억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없다. 그러면 감정을 하는데 그냥 단독 감정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원이 평균, 감정평가액이 평균을 감정가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없다. 이게 있으면 이걸로 하고 이게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게 또 없으면 또 뭘로 하라고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는 기준시가로 하래요. 기준시가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없다면 이게 있다면 이걸로 하고 이게 없다면 이걸로 하고 이게 없다면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와 같다고 봐줘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가격인가 보면요. 국세청장이 국세 징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격이에요. 국세청장이 국세 징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또 뭘로 하는가 하면요. 기준시가로 해요. 그러면 이 기준시가 글자는 똑같지만 이거는 언제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이거는 뭐고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매년마다 기준시가가 변동이 되고 있죠. 매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여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 지도 뭘로 하는가 보냐? 이거는 뭘로 하는가 보냐? 이건 누가 정한 가격이라고 그랬죠? 국세청장이 정한 가격이죠. 이것도 국세청장이 정한 가격이죠. 이건 뭔가 보냐?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그래요. 필요 경비는 어떻게 해라? 어림잡아서 산정해서 공제해라. 어림잡아서 대충 산정해서 공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기준시가의 약 3%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양도가액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다 누가 정해놓은 가격?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가격 갖고 다 하라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가격 갖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게요. 먼저 다시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실질거래가액을 모른다. 이럴 때는 매매사례가액, 이것도 모른다. 감정가액. 이것도 모른다. 그럼 뭘로 해라? 기준시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하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고 기준시가를 하고, 나머지 경비들은 전부 다 뭘로 해라? 필요 경비를 대충 계산해서 공제를 해라. 이것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약 3%가 되고 있다.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양도가액은 아는데 이건 산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실질거래가액을 모른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역시 똑같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래. 없으면 또 역시 뭘로 하라는 거야? 감정가액에 의하래. 이거는 알아, 이거는. 이것도 실질거래가액이니까 양도 당시에 이 가격은 아는데 취득 당시에 실질거래가액을 모른다면 이걸로 하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래. 이걸로 하래. 모르면 다음에는 뭘로 하는가 보냐?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왔어요. 환산가액에 의해라 그래요. 그러면 볼게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보니까 5억이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 보니까 3억이에요. 이건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그냥 편하게 볼게요. 이런 토지가 있다. 이게 지금 몰라 하나도. 가격을 하나도 몰라요. 실질거래가격도 모르고 매매사례가격도 모르고 감정가격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기준시가는 내가 00년에 샀는데 기준시가가 00년에 샀는데 그때는 3억이었었는데 지금 16년에 팔다 보니까 기준시가가 5억이야. 그러면 이거는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라고요? 국세청장이 정해놨. 이거는 조회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16년에 5억이래. 그 다음에 00년 취득 당시엔 3억이래. 그러면
여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여기에 몇 프로? 3%. 그럼 900만 원 되겠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라는 거예요? 1억 9,100이 되겠네. 1억 9,100이 되겠죠? 요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기준시가로 한다면, 그러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무조건 뭐예요? 양도 당시에 이걸 다 몰라야 돼. 몰라야지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뭘로 할 수 있다고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산가액을 이제, 환산가액은 뭔가 보면요, 이 가격은 알아. 이거 중에서 한 가격은 뭔가 보면요, 이 가격에서 한 가격이 만약에 7억 5천이다. 7억 5천만 원이야. 실질 거래가격이 7,500만 원이야. 7억 5천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가격도 모르고 이 가격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때는 환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환산을 할 때 이거는 환산가격이 4억 5천이다 그렇게 해요. 뭔가 보면요, 거기에 한번 잠깐 볼게요. 305쪽에 맨 위에 박스 있죠. 매매사례 감정가액 있고 환산한 뭐래요? 취득가액 있죠. 취득가액 나오는데 왜 환산한 취득가액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양도가액은 절대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양도가액을 모를 때 환산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산한 가격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한다. 거기 보면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 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얼마래요? 7억 5천이 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7억 5천 7.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인가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그쵸? 5억이라고 그랬죠. 5억 분의 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얼마인가요? 3억. 3억. 그러면 3, 7, 21, 3, 5, 15. 억거 다 빼고요. 여기 일단 빼고. 그러면 3, 7, 21에 3, 5, 15 하니까 22억 5, 22.5죠? 그러면 5, 4, 20, 5, 5, 25. 딱 4억 5천이 나오나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환산가액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네. 5억일 때 1.5배. 1.5 하니까 어때요? 7억 5천 나오죠? 여기도 1.5 하니까 어때요? 4억 5천 나오죠.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 공식을 해드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를 공식을 하라고 치사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공식 나와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식에다 숫자 대입해보면 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계산을 할 때 나오면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5억일 때 7억 5천이래 5억일 때 기준시가가 5일 때 실질거래가격이 7억 5천이래 어차피 이 가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시가는 알잖아요. 매년마다 정해놓으니까. 그러면 3억일 때는 얼마일까요? 아이고, 우리 모르면 뭐라고 그랬죠? X. 그러면 요것은 이제 산수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산수 될 거예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5x는 아까 22.5 그렇죠? x는 얼마가 돼요? 4.5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라는 걸 알 수, 환산가액이 4억 5천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산가액이에요. 그러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환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아닌 것은 환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여기에서 실질거래가격을 몰라서 실질거래가격을 양도 당시의 가격은 아는데 실질거래가액을 몰라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에 의한다. 이럴 때는 요 경비도 세금계산서도 없다라는 얘기죠. 왜? 실질거래가격을 몰라 살 때 당시 실질거래가격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살 때 계약서가 없다라는 얘기야. 살 때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없다라는 얘기야. 이런 세금계산서 잘 보관하고 있겠어요? 설사 있어도 필요 없어요. 없고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거와 똑같이 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경비는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몰라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했다면 자본적 추출액과 양도비가 들어간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계산하지 말고 뭘로 해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라. 이게 여러분이 가장 큰 틀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대부분 이걸로 하겠지. 양도가액, 팔 때 계약서 있어? 살 때 계약서 있어? 취득세에 들어간 거 있어? 또 각종 공사한 거 있어?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있어? 이러면 양도차익 금방 나와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 그런데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이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요. 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 출제를 아니 실질거래가에 의할 때는 실질거래가에 의하고 또 이런 것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로 한다. 그것만 나오냐고. 예외가 있죠. 이걸 모를 때는 뭘로 하래요?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 감 이것도 없다. 이럴 때는 뭘로 해라? 기준시가로 해라. 그러면 양도가액 기준시가를 하면 무조건 이것도 뭘로 해라? 기준시가로 해라. 또 이런 경비들 입증할 게 없으니까 또 뭘로 해라? 이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라.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이렇게 해서 끝났죠? 그러면 양도가액을 알 때는 이거나를 알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해요?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돼. 근데 실질거래가액도 모른대요. 양도가액은 아는데 실질거래가액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는 뭘로 해라? 매, 감, 환으로 해라. 환산가액. 그러면 이런 게 있다면 이걸로 하고 이게 없다면 이걸로. 순서대로요. 매, 감, 환. 이 순서에 의해야 돼요. 아우 나 환산가액 빨리 하고 싶어. 이러지 마세요. 순서대로 매, 감, 환. 정했죠? 매, 감, 환. 순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실질거래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지만 이것은 원래 확실한 실질거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추정해서 계산한 거잖아. 추정 계산한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경비를 인정을 해줄 자본적 추출액의 양도비는 뭘로 해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라. 이거예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라. 그러면 그게 밑에 내용에 나와 있는 거죠. 그 304쪽에 이 예외 실질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내용을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305쪽에 나와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이것도 잘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실질거래가는 양도차익 계산인데 여기는 이제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